지난번에 그 프레이트 금융 한 거는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은 안 나시고요. 그래요. 이게 일단 그 정도라도 간단하게 거기 348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이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제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이잖아요. 그죠? 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이트 금융이라는 것은 요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주가 어떤 이제 물적인 자산이 있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수입이 있죠. 예,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 조달의 기초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하고요. 프로젝트 회사의 자체 자산이 있죠. 요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에요. 이 프로젝트 회사 자체가 명목 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이 크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요렇게까지는 시험상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요거를 요렇게 표현해 줬냐면 담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적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아닌데 여기에 담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착각을 유도하려고 재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사업 시행자는요, 자신이 소유한 기업하고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무기업의 현금 흐름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자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법정 관리라든가 현재 이게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을 때 자신들의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 얘네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개의 뭐가 있겠어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성이 괜찮은 거예요. 이 도로가 열리면 논산 간의 직통도로가 개선이 되면서 이용 차량 대수가 꽤 많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얘네는 요 별도의 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구조적으로 여기 있는 이 모기업하고는 틀린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 이 고속도로를 설치 운영하면은 여기서 사용료 같은 걸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용료가 현금 흐름일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이 꽤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누구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억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300억이라는 자금을 갖다가 투자자로부터 이렇게 조달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투자로부터 조달했으니까 부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은 모기업의 계정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 프레이트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만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모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의 변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자금 조달을 할 때 뭐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고 주가에 큰 영향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부의 금융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장부 부자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에서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근데 막상 이거를 해봤더니 사업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부도날 수도 있겠죠. 부도나더라도 이쪽으로는 추심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요. 최소 수입은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요. 요즘은 이제 그걸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하루에 이용 대수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해가지고 한 달이면 한 60만 대 이상이 이용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용객 대수가 예를 들어서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대신 메꿔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뭐는 돼 있다. 지급 보증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서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금 음용 뭐 이런 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무슨 금융이다? 부의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여기서 요 은행들은 얘를 보고 돈은 못 빌려주겠어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괜찮으면 자기네가 이렇게 투자자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파트너로. 네. 들어갈 때 얘네가 3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혼자서 빌려주기는 뭐하면 A라는 은행을 주관사로 정해놓고 다른 여러 개의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얘네가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분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를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가 지분금융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하니까? 지분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 운영을 할 때 대부분의 이 프로젝트 회사가 무슨 스타일이냐면 합자 회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합자 회사라는 건요. 사원이 유한 책임 사원이 있고 무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무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대신에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네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는 요구하냐면 지급보증은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시중금융기관에도 이거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여기 있는 시중은행들은 자기네가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회수는 오로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금 흐름. 여기 사용료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용료를 얘가 관리하도록 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결제 위탁 계정을 따로 둬요. 이걸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은 이 계정을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도 이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 관리는 별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349쪽에 가면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돼 있죠.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금 수입이 유일한 담보 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에 보면 대출 금융기관은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에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돼 있죠. 예, 이거를 설치해서 이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설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요. 350쪽에 상단에 가게 되면 프레이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27회니까는 재작년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1번 지문에 보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될 때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해놨죠. 1번 지문에. 그래서 이게 담보라는 표현을 써놓고 이제 유도한 거예요. 유인지문으로. 이게 이제 얼핏 배웠을 때는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담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또 밑에 거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1번에다 마킹한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근데 그 밑에 가게 되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프레이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설치해서 그거를 통해서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준 거죠. 그리고 뭐 프레이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축은행들이 주로 겪은 거죠. 왜냐하면 괜찮은 사업은요 제1금융권에서 지급 보증해 주겠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업은 제1금융권에서는 그걸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넘어갔겠어요? 저축은행으로. 근데 이제 저축은행에서 그냥 단순히 사업성을 따져서 돈만 빌려줬으면 됐는데 자기들이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또 그 안에서 리베이트를 챙겨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을 초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의 저축은행들이 날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왜 우리 저기 저축은행이 종류가 많았었죠. 많았었다가 뭐 지금 없잖아요.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대법하던 쪽에서 저축은행에 타이틀을 달고 진입한 애들도 있죠. 이쪽으로. 뭐 러시안 캐시 걔네들이 그걸로 해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쭉 해서. 근데 또 다른 대법들도 공개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저축은행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는 것 같다가 지금 아마 그걸 조사하고 있을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대법 자금 중에서는 일본 애들에 의해서 들어온 자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이쪽으로 또 영역을 넓히면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잖아요. 무슨 캐피탈 그러면은 대부업체 같으니까. 예, 그걸 하는데 저축은행 그러면 또 틀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저축은행 애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걔네도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업체도 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프레이트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옆에 351페이지에 가면 거기 참고란에 조인트 벤처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라는 게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대출기관 사이에도 이게 결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분 파트너식으로. 그래서 조인트 벤처도 무슨 금융에? 지분 금융의 하나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요 진도를요, 오늘하고 다음 주 수업 가고 5월 첫째 주까지는 이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끝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주말에 빼갖고 보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제가 보충을 잘 안 해요. 그 또 휴일에 여러분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 또 민법 보충했었죠. 오후까지. 근데 뭐 개론도 나오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요. 원래는 제가 이게 8번에 끝내드릴 때는 개발 이용 관리 마케팅 하고요. 입지론하고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드려요. 이게 매번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걔네들만 하고 가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쭉 설명하고 간편 간단하게 정리하고 뭐 그러면 되겠죠. 뭐 저녁반이 걱정이에요. 저녁반이 지금 진도가 좀 늦어져가지고 오전반은 그냥 쭉 나가고 있는데, 저녁반에 지난번에 한번 뭔 얘기인가 하다가 그게 휘말려가지고 그게 진도가 못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녁반들이 그런 게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자꾸 화제를 이상한 데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다들 지치는데
그런 공부하고 무관한 화제가 나오면은 아주 열성적으로 대화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거는 단합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뭐 어쨌든 뭐 또 맞춰봐야죠. 자, 거기 주택금융공사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배경은 아까 설명해 드렸고, 자, 주택금융공사의 이제 주요 업무가 저당 채권의 유동화, 신용 보증, 그다음에 주택담보연금 등에 대한 보증 등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뒷장으로 넘어가면 주요 업무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주요 업무 중에서 4번이 모기지론 공급이라고 돼 있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냐면 보금자리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택연금. 두 개의 상품인데요. 여기는 대상이 민법상 성년인 사람이면은 여기에다 신청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신청 대상 나와 있죠. 352페이지 중간에 4번에 모기지론 공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법상 성년 대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부상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옆에 가시면은 353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얘는 최소가 얼마냐면 거기 최소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최대 얼마? 네, 3억. 요거는 한번 조정을 거쳤으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2016년 그 하반기 있죠. 예,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제 그 대부비율이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이때 하반기에 요 원래 5억이었었는데 이걸 1억으로 줄였어요. 줄였다가 다시 2017년 들어오면서 이거를 다시 3억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조정을. 근데 원래 이 보금자리론 최대 금액이 3억 원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5억 원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줬다가 이게 너무 부채비율이 높아지니까는 작년 하반기, 재작년이죠. 줄여줬다가 다시 3억으로 이제 지금 회복된 상태예요.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이자율은요. 고정금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얘네는 조기 상환이 가능해요.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이거. 대신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주택 그 연금이 있죠. 주택 연금의 조건은 이거는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면 돼요. 60세 이상이면 돼요. 60세 이상. 다만 확정 기간 방식은요.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주택 중에서 연소자가 55세에서 만 74세 있죠. 그걸 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만약에 얘가 3억짜리면은 매월 한 100만 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요 정도를 연금을 받아요. 이게. 근데 확정 기간 방식을 채택을 하면은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럼 연금 지급 액수가 커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확정 기간 방식을 채택할 때는 연소자 나이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게 틀려요. 거기 보면은 만 55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확정 기간에서 10년을 선택을 하면 10년에 이 양반은 65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55세 정도 되면요. 기간이 최소한 30년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연령에 따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는 1주택이고요.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경우, 그래서 9억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354페이지 중간에 가면 지급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 하면은 종신 지급하고 종신 혼합이 있죠.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종신 지급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거고요. 종신 혼합은 전체 연금 받을 수 있는 규모에서 절반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라든가 뭐 이런 관혼상제에 걸려가지고 일시로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는 종신 혼합 방식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월 지급금 지급 유형 이런 건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는 변동금리를 써요. 변동금리 쓰고요. 여기도 중도 상환이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기 상환에 따른 뭐를 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355쪽의 맨 하단에 가면 대출금 상환이라고 돼 있죠. 자, 이용자가 사망을 하면은 이제 주택 처분을 해서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남는 거 있으면은 상속인에게 주고요. 모자란 게 있으면은 이거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상속인에게는 피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게 연금 지급액이 주택 가치보다도 훨씬 클 수 있어도 지급을 해주는 이유는 초과해서 지불한 게 있으면은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대납해 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365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부동산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이용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0회 이후로 등장한 거는 도시 스포를 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도시 스포를 한 거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번에 갈 때는 여기는 참고하고요. 우리가 37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발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럼 개발론서부터 진행을 하시죠. 자, 이 개발에 대한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개발에 대한 이제 개념상에서 보면은 이거 첫 번째 나온 거는 학자가 얘기한 거고요. 거기 보면은 양가로 3번 있죠. 거기 보시면 원래 개념 나오면은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 주체가 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경제 활동이라는 게 이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를 개발이라고 그런다고요. 이 공간을.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를 뭘 해야 돼요?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성 개량한 것은 협의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개발에는 이것도 포함시킨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자가 얘기한 거고요. 거기 밑에 가게 되면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념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법적인 정의죠. 그죠?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현길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표현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개발업에서는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토목이나 건설업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부분은 여기선 빠져요. 개발업에서. 이게 법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의 조항으로. 그래서 이제 법률상에서. 그래서 요 법률상에 관한 지금 그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데 이미 한번 요 정도 썼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장 자원하고 상품 자원이라는 거는 그냥 용어로만 구별하시면 돼요. 현장 자원이라는 건요. 이게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로 있는 토지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현장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 자원이라는 것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게 이제 그 시험상에서 한번 제목을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래는 뭐 나올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현장 자원에서 토지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 상품 자원에서 토지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왜 택지 있죠.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 등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거래하고 있는 토지를 상품 자원으로서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 자원으로서 토지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고요. 상품 자원으로서 토지는 가격이 매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알고 있는 설악산이 있죠. 네, 설악산이 평당 얼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 그런 논리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은 개발에 따른 분류에서 공영개발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공영개발에 대해서는요, 주체가 누가 되냐면 국가라든가 또는 지자체 등이 이제 공영개발이 되고요. 거기 보시면은 공영개발은 민간개발과는 달리 사회적인 편익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개발에 분류해 갖고요. 공영개발도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요. 따질 때 뭘 갖고 따지냐면은 이거 갖고 해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편익이 이게 사회적 편익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에서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는 거예요. 민간업자들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겠죠. 사적인 편익을 따질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을 반환을 해서 얘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공영개발의 뭐 장점하고 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공영개발 제목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죠. 장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체가 공적인 주체니까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개발이익도 원천적으로 우리가 환수가 가능할 것이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이란 뭐냐면 공영개발 방식이 이제 주로 토지 수용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 우리나라는 강제 수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토지 수용을 당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발생하죠. 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강제 이주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 문제로 또 갈등을 빚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374페이지 중간에 가면 민간 개발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그 밑에 가면은 민간 개발에 대한 유형 나와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시면 돼요. 자, 민간 개발 방식이 하게 되면요. 이게 자체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있고, 지주 공동 사업 개발 방식이라고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에서는 누가 주체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가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익의 규속이 다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대신에 만약에 개발 사업이 잘못되면 모든 위험을 또 누가 부담하겠어요? 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토지 소유자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네, 개발업자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주 공동 사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종류를 구별하게 되면은 이게 공사업이 대물 변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주 공동 사업에서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시험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사업 수탁 방식. 자, 여기 공사비 대물 변경은 뭐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요. 개발업자가 건설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왜 층마다 보면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주는 거냐면 대물로 준다는 거는 동네에 가시게 되면 왜 다가구 주택이나 왜 연립 이런 거 짓죠. 그리고 그거 지을 때 보면은 이게 전기공사 따로 해주는 사람이 와요. 그럼 걔가 거기 전기 설비 다 설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고 201호 너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가 그걸 팔아서 네가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공사비를 뭐로 준다는 거예요. 대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투자자 모집 형이라는 것은 조합 아파트에서 왜 조합원 모집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케이스 있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업 수탁 방식은 뭐냐면요. 요거는 모든 주체는요.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개발업자 있죠. 네,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냐면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발업자가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인데 얘가 만약에 지분을 공유한다든가 또는 이익을 갖다가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단순히 분양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근래 보면 이제 출제자들이 토지 신탁 방식하고요. 사업 수탁 방식 있죠. 예, 쟤네를 갖다가 이제 섞어서 줘요. 착각하라고. 여기 있는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은요. 위탁자가 있고 누가 있냐면 수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고요. 수탁자가 누구냐면은 이게 신탁회사예요. 예. 그러면 얘네 간에 신탁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요. 요 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에 이 소유권이 있죠. 예, 요게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된 토지를 기초로 해서 건설 자금을 얘가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신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죠. 예, 거기서 자기들이 들어간 건설 자금 수수료 공제하고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종류 중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신탁 방식밖에. 그러면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이 건설 자금의 관리를 누가 하겠어요? 건설 자금의 관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이거 위탁자가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어요. 컨소시엄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공사 규모가 크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왜 저기 우리나라 그 한반도 대운하 뭐 이런 사업 한번 추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저기 구치소에 있는 이 양반 때 그때 시행했던 거예요. 이걸 가는데 이게 엄청난 공사라고요. 토목공사로. 이걸 한 기업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구간별로 입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구간 공사할 때도 이게 공사비가 몇 천억씩 들어간다고요. 이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건설사가 되는 뭐 L 뭐 건설사가 됐든 H 건설사가 되든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네가 주고 이제 그룹이 되고 나머지 이제 뭐 하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뭉쳐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래서 할 때 이 컨소시엄 방식을 써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그래서 여기는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잘 언급이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375페이지 가면 중간에 2의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대행에 따른 뭐만 취한다. 예, 수수료만 취하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방식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F에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돼 있죠. 토지 신탁 방식은 자신의 토지를 신탁사에게 위탁해서 개발 관리 처분하는 방식인데 사업 위탁 방식하고 유사하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사의 형식상에 뭐가 이전이 된다.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가면 투자자 모집형 컨소시엄 개발 방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 있고 옆에 가면은 그 예제 하나 있죠. 그 377페이지에 예제 보시면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형식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이게 토지 신탁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예, 환지 방식이 있고 전면 매수가 있고 혼합 방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래 아마 여러분 시험에 이제 또 나올기는 좀 어려운데 거기 보시면 토지 취득 방식에 보면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매수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혼합 방식 또는 신탁 개발 방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표현이 안 됐는데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구분은 이거 기준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권리가 불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주가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건설 자금 조달해서 지어서 분양하니까 토지 소유권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구조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전면 매수 방식이 있죠. 이거는 토지 수용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개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토지를 수용하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소멸되는 형이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환지 방식이 이게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식이냐면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죠. 환지 방식은 이게 도시 주변에 이게 토지가 있는데 소유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이걸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구획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획 정리해 줄 때 이게 비용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용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지 않고 여기 원래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땅이 만약에 1000평짜리 땅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감보유를 적용을 해요. 이 개발해 주는 대가로.
그래서 한 30에서 40%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띄어가지고 뭐를 조성하냐면 채비지라는 걸 조성해요. 그래서 이 채비지를 갖다가 공매 처분해서 이 사업시행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잘 매각이 안 되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든가. 그 다음에 사업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를 바꿔줄 거 아니에요. 바꿔줄 때 여기서 원래 1000평인데 한 30-40% 뺐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줄 때는 한 700평 돌려준다고요. 그 원래보다 권리가 축소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축소된 부분은 땅값 상승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영동지구 개발을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지가 대비 한 2200배가 뛴 거예요. 땅값 상승했다는 보상이. 그러니까 만약에 평당 한 10,000원짜리였다면 한 2200까지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양반들이 돈벼락 맞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쪽에 옛날에 뭐 강남에 와서 뭐 그때 당시 뭐 말죽 지금 양재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뭐 말죽거리인데 뭐 별거 없었어요. 모래도 많고 뭐 별거 없었고 거기서 있던 양반들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돈 벌면은 강북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었었다고요. 아니 옛날에 서울은 강북밖에 없었어요. 이 한강이 서울의 경계였었어요. 이게 서울은 강북이었고 이 강남이란 그때는 강남이라는 표현도 없었고요. 강남 개발할 때는 거기를 영동지구라고 이렇게 해서 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영동지구라는 게 영등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영동지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병원이 영동 세브란스라고 있다가 걔가 이제 이 영동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로 바뀐 거예요. 명칭이. 지금도 거기 가면 이 이름 달고 있는 고등학교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학동 내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영동이라는 표현이 거기 지명이 아직도 곳곳에 있기는 있어요. 거기요. 어쨌든 그쪽에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굉장했죠. 개인적으로 제 동창 중에 그 한 친구가 아버님이 그쪽에 땅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해갖고 걔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마 신사동 쪽에 아마 대형 상가가 개명리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거의 공부하는데 신경 안 썼어요. 그 주변에서도 제가 뭐 공부해봐 뭔 저기가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여간 편하게 갔던 거를 걔는 기억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근데 뭐 그때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뭐 했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틀린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야 누가 가서 안 사겠어요. 그죠? 그때는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건데 옛날에 60년에는 저기 있는 땅들 100원에 불화했어요. 평당 100원에. 60년에 평당 100원에 불화했을 때 그때 사놨으면야 물론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는 땅이었다고요. 크게. 강남 땅이 원래 저게 그 예전에 왕실 그 땅,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버리고 간 땅, 뭐 이런 애들이 대다수 많았던 거죠. 저기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신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개발이 있죠. 예, 그 재개발 쪽에 가게 되면 재개발 구분 쪽에서 정비사업 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거기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기억을 해 두시냐면은 바로 가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예, 걔를 용어상에서 기억을 해 두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냐면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심에서. 도심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할 때 규모가 크면은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쪼개서 개발을 하게 되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올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상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거기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가에 가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옆에 가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틀리기 쉽상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그런 식에 대한 도심 재개발할 때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거니까 용어상에서 기억은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을 보면은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보존 재개발이 있는데 가장 소극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이 그 다음에 소극적인 거고, 개량 재개발은 적극적인 거고, 철거 재개발은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기서는 문제를 줄 수 있는 게 요거 바꿔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수복이라는 것도 있죠. 수복은 뭐냐? 원상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노후 또는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원상 회복시켜 주는 거고, 여기 보존 재개발이라고 있죠. 여기는 노후라든가 또는 불량화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건데 여기는 사전에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보존 재개발의 요건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경주에서 왜 지진 났었을 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첨선대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잖아요. 근데 1000년 전에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진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고 가기엔 뭐하니까 하다못해 받침대라도 하나 더 고여놓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논리가 보존 재개발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와 있는 개발의 뭐 유형 무형은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8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돼요.